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4,300만 달러짜리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전투기 중에서 가장 첨단의 공중우위 기체죠. 이 전투기는 적 공군이 존재조차 인식하기 전에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리벳 하나까지 새롭게 설계된 제트기입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4일 이 전투기는 거의 20년간의 최전방 운영 기간 동안 처음으로 확인된 공대공 격추를 기록했습니다. 그 표적은 커다란 오래된 풍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랩터는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투기들을 사냥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첫 공식 격추 대상은 버스 세대 크기의 느릿느릿 움직이는 가스 주머니였습니다. 그 교전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만약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제공권 전투기의 첫 공식 격추가 다소 우스꽝스럽게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터무니없는 대조가 바로 이 전투기의 전부이기 때문이죠. 모의 전투 훈련에서 F-22는 모의 적기와의 전투에서 엄청난 격추 비율을 기록했고 한 대 생산하는데 약 1억 4,300만 달러가 듭니다. 이는 거의 새 보잉 737 여객기 한 대 가격과 맞먹죠. 이 전투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대략 벌 크기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수치는 수많은 보안 등급 뒤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많은 보안 등급은 이 영상에서 자주 언급될 겁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기계가 어떻게 풍선을 터뜨리는 일로 유명해지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조종사들은 한때 자신들을 실패한 실험의 실험 배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또한 왜 미국은 이 전투기를 200대도 채 만들지 않고 전부 생산을 중단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실적을 가진 전투기가 어떻게 설명되지 않는 생리적 이상 현상으로 인한 위기에 휘말리게 된 걸까요? 이것이 바로 F-22 랩터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설과 엄청난 가격표 아래에 있는 이 물건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전설을 모두 걷어내면 F-22 랩터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단좌, 쌍발 엔진, 스텔스 제공권 전투기입니다. 하늘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그것에 도전하는 어리석은 자 누구에게든 맞서 지켜내기 위해 설계된 기계입니다. F-22 랩터가 실전에 배치되었을 때 세계 최초의 실전 배치 5세대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이 타이틀을 얻으려면 항공기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소들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낮은 탐지율의 스텔스 설계, 슈퍼크루즈,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도 음속 이상으로 비행할 수 있는 능력, 첨단 항공전자 장비, 여러 센서의 정보를 하나의 명확한 상황인식으로 통합하는 센서 융합, 그리고 진정한 기동성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체에 담아야 합니다. 이전에도 많은 전투기들이 그중 한두 가지는 해냈지만 랩터는 이 모든 요소를 동시에 구현한 최초의 전투기였습니다. 그 주된 임무는 제공권 장악입니다. 랩터는 진흙 오두막을 폭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상군 상공에서 대기하며 근접 항공 지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것도 아니고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다목적 만능 기체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랩터의 존재 이유는 오직 적 항공기를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적 항공기를 격추하고 적 조종사들이 하늘을 두려워해 아예 전투기에 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랩터는 상대방이 전투가 시작된 줄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승리를 거두도록 설계된 전투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투기는 항공기 계보에서 어디에 위치할까요? 랩터는 전설적인 F-15 이글의 직접적인 후계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F-15 이글은 1980년대와 1990년대 하늘을 지배했던 전투기죠. 랩터는 종종 F-35 라이트닝2와 함께 언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쌍둥이라기보다는 서로 짝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더 작고 단일 엔진을 가진 F-35는 다목적 만능 전투기인 반면 쌍발 엔진의 F-22는 특정 임무에 특화된 전문가입니다. 오직 한 가지 임무를 위해 만들어졌죠. 정말 잘 해냅니다. 그리고 랩터는 B-2 폭격기, F-117처럼 은밀하게 침투해 폭탄을 투하하도록 설계된 스텔스 항공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기종입니다. 결코 근접 공중전을 이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희소성입니다. 미국은 187대의 실전 배치용 F-22를 생산했으며 여기에 8대의 시험 기체를 포함하면 총 195대가 됩니다. 이로 인해 랩터 전력은 공군의 방대한 F-16 전력에 비해 훨씬 적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랩터는 놀라울 정도로 높은 고도를 비행합니다. 랩터의 실용 상승 한계는 5만 피트, 즉 15만 킬로미터가 넘는 고도입니다. 이것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보다 6km 이상 더 높은 고도로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안전한 비행은 전적으로 기내 압력, 산소, 그리고 다양한 보호 장비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F-22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냉전입니다. 미국과 소련은 유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주시하며 수만 대의 전차와 항공기를 출격 준비 상태로 두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최전방 전투기는 F-15 이글이었습니다. 그리고 F-15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전투 기록상 단 한 번의 공중전 손실도 없이 수십 대를 격추시키며 하늘의 절대적인 왕이었죠. 하지만 최고의 전투기가 10년 후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 그때는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요? 1981년 11월 미 공군은 공식적으로 첨단 전술 전투기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차세대 기체는 결국 이글을 대체하고 정보 분석가들이 수평선 너머에서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글은 지금은 승리하고 있었지만 지금의 승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소련은 SU-27 플랭커와 MiG-29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 두 기동성 뛰어난 신형 전투기는 F-15와 진정으로 맞설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더욱 정교해진 지대공 미사일, 공중 조기 경보 레이더, 항공기, 통합 방공 시스템이 촘촘하게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동유럽 상공에 들어가려는 사방 조종사라면 누구에게나 치명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두려움은 단순했습니다. 이글이 누리던 압도적인 우위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게는 새로운 카드가 있었습니다. 비밀리에 개발된 F-117 나이트호크는 스텔스가 환상이 아니라는 것. 실제로 항공기의 형상과 도료를 이용해 레이더에서 거의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F-117은 느렸고 갓진 야간 폭격기로 어둠 속에서 직선으로 비행하며 전투를 피했습니다. 그 스텔스 기술을 초음속, 민첩한 공중전 전투기로 바꿔서 플랭커보다 빠르게 만드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무도 한 기체의 은폐성과 강력한 공중전 능력을 결합해본 적이 없었고 많은 엔지니어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거대한 아이디어를 추진했습니다. 전술 항공사령부의 로버트 밥 딕슨 장군은 공군이 이런 전투기에서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B. 올드리치 공군 장관은 이 프로그램을 단순한 서류 제안이 아니라 실제 시제기를 비행시켜 경쟁을 통해 결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경무장한 적과의 소규모 전쟁을 위한 대반란 도구를 설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동급의 초강대국과의 무시무시한 첨단 전쟁, 모두가 간절히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그런 전쟁을 대비해 만들고 있었습니다. 스포일러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염두에 두었던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전투기를 약 750대 생산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대형 전보 제트기 프로그램에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한 세대 동안 미국 공군의 전선을 전부 재무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였습니다. 1986년까지 이 프로그램에는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었고 이 전투기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작은 예로 바로 그 해가 영화 탑건이 극장가를 휩쓸고 한 세대의 10대들 이 모병 사무소로 달려가게 만든 해였습니다. 공군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정의한 후 진짜 어려운 부분이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미국 산업계에 항공 역사상 가장 야심찬 과제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산업계는 엄청난 돈이 걸린 계약을 따내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1983년 9월 공군은 7개의 항공우주회사에 개념 정의 계약을 맡겼습니다. 이들에게 첨단 전술 전투기가 어떤 모습일지 자유롭게 구상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엔진업계의 거인인 프렛 앤 휘트니와 제너럴 일렉트릭은 애프터버너 없이 이 전투기를 음속 이상으로 밀어줄 동력장치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7개 회사가 모두가 각자의 미래형 설계를 구상하며 모두가 같은 거대한 보상을 쫓고 있었습니다. 1985년 9월까지 공군은 요구사항을 확정해 공식 제안 요청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군이 가장 강조한 두 가지 조건은 스텔스와 슈퍼크루즈였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야말로 진정한 난관이었죠. 당시 엔진 제작사들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1986년 10월 31일 공군은 모든 후보를 단 두 팀으로 압축했습니다. 보잉과 제너럴 다이내믹스 팀, 그리고 노스럽이 맥도널 더글라스와 손잡은 팀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업 간의 경쟁 속에서 엔지니어링 도전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새 전투기의 엔진은 애프터버너 없이도 음속을 돌파해야 했고 기체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면서도 하늘에서 근접전에서 이길 만큼 민첩해야 했습니다. 엔진 경쟁은 결국 두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설계들이었죠. 프렛 앤 휘트니 YF-119와 제너럴 일렉트릭 YF-120이 맞붙었고 각 팀은 자신들이 슈퍼크루즈의 해답을 찾았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유력 후보들도 과정에서 난관을 겪었습니다. 록히드의 초기 YF-22 콘셉트는 1987년 여름에 완전히 뜯어 고쳐졌다고 전해집니다. 날개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재설계되었고 동시에 더 나은 스텔스 성능과 기동성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셔먼 멀런, 록히드의 ATF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인물은 팀이 동시에 얼마나 많은 전례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고 있는지 직면하면서 셔먼 멀런은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재설계를 추진했습니다. 피트 올드리지 역시 종이 위의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비행하는 시제기를 중심으로 전체 경쟁 구조를 의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양팀 모두 실제로 항공기를 제작하고 공중에서 개념을 입증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결과를 조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1990년 이르자 거의 10년에 걸친 두려움, 야망, 그리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 공학적 노력 끝에 이제 더 이상 도면과 풍동 모델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대의 기묘하고 각진, 외계인처럼 보이는 전투기가 마침내 경납고에서 나와 비행할 준비를 마쳤고 미국 공군력의 미래를 위해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년간의 모델과 풍동 실험 끝에 결국 두 대의 비행기로 결판이 나게 되었고 두 기체는 서로 완전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1990년 9월 29일 록히드 시험 비행사 데이브 퍼거슨이 모하비 사막의 메마른 평야에 위치한 에드워즈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최초의 YF-21을 이륙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약속되었던 항공 전력의 미래가 갑자기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몇 주 후인 10월 25일
마크 생세클포드 소령이 조종석에 올라 최초로 이 기체를 조종한 미 공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록히드만이 유일한 팀은 아니었습니다. 노스럽과 맥도넬 더글라스는 YF-23을 제작했습니다. 두 시제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하늘에서의 승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아이디어를 볼 수 있습니다. YF-23은 길고 매끈하며 거의 뱀처럼 생긴 화살 모양의 항공기로 순수한 속도에 최적화되어 있었고 경쟁기보다 스텔스 성능도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가르며 질주하고 싶어하는 기계였죠. 사실상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반면 YF-22는 두 기체 중 더 근육질이고 공격적으로 보였으며 기동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다른 전투기에는 없는 특별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기술이 바로 추력 편향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투기에 공중에서 추가적인 경첩을 달아주는 것과 같아서 기수가 원하는 방향을 가리키고 기존 전투기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급격한 선회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노스럽의 설계자들은 속도와 스텔스가 근접전 기동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 뒤에 있던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존 요스트였습니다. 그는 노스럽의 엔지니어로서 수년간 YF-23의 우아한 형태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요스트와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이 더 나은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항공계의 한 고집스러운 일부는 조용히 그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이겼을까요? 4월 23일 1991년 공군 장관 도널드 라이스가 나서서 록히드의 YF-22가 경쟁에서 승리했으며 프렛 휘트니의 F-119 엔진, 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F-120 엔진을 제치고 동력 공급 권리를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의 공식적인 설명은 록히드의 제안이 개발 위험이 더 낮다는 점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이는 공군이 실제로 예산에 맞춰 완성할 수 있는 전체 프로젝트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을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판단이 시간이 지나도 옳았는지는 오늘 영상에서 계속해서 되짚어볼 질문입니다. 이제 그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방에 앉아있는 노스럽 엔지니어라고 상상해보세요. YF-23에 거의 10년 가까이 매달렸고 진심으로 이 기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단 한 문장으로 그 모든 노력이 끝나버린 겁니다. 노스럽의 프로그램팀은 사실상 해체되었고 두 대의 YF-23 시제기는 박물관 전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내부자들이 여전히 더 뛰어난 스텔스 항공기라고 평가하는 설계는 조용히 항공 역사에서 각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약 당신이 그날 오후에 록히드에 있었다면 이것은 거의 불멸의 영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를 만들 권리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록히드는 유럽 전장에서 소련 전투기를 섬멸하기 위해 처음부터 설계된 제트기를 만들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 전장과 심지어 소련 전체가 지도에서 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1991년 8월 비행평가 경쟁에서 승리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F-22는 공식적으로 설계 및 생산 개발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단계는 더 이상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전 배치가 가능한 항공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마침내 우승한 시제기를 실제 전투기 함대로 전원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고 그에 따른 모든 자금과 정치적 추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91년 12월 26일 소련이 스스로 해체되었습니다. F-22가 싸우기 위해 설계된 가장 중요한 적이 사라진 것입니다. 10년 전 펜타곤 브리핑룸에서 첨단 전술 전투기를 구상했던 모든 이유가 그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록히드가 전투기 경쟁에서 승리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그것이 필요한지 역사가 묻기 딱 좋은 시기였습니다. 랩터는 소련 공군이 중앙 유럽 해원에 쏟아부었을 Su-27과 MiG-29의 무리를 사냥하고 격추시키기 위해 설계된 전투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 공군은 새로 독립한 공화국들 사이에서 분할되고 있었고 전투기의 절반은 연료와 예비 부품이 부족해 금이 간 활주로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가 맞서기 위해 만들어졌던 위협은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평가들로부터 두 번째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초에 걸프 전쟁이 끝났고 그 전쟁에서 랩터가 대체할 예정이었던 미국의 4세대 전투기인 F-15와 F-16, 이 이라크 공군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연합군이 공중전에서 약 35대의 적기를 격추시키는 동안 아군 전투기에는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이미 보유한 전투기들로도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다음 질문은 이미 압도적으로 우세한데 왜 훨씬 더 비싼 전투기로 바꿔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90년대 미 의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고 국방 분석가들과 예산 절감론자들이 줄지어 나와 첨단 전술 전투기가 이미 사라진 문제에 대한 값비싼 해결책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 압박은 곧바로 공군과 록히드에게 쏠렸고 그들은 갑자기 자신들의 전투기가 훌륭하다는 점이 아니라 왜 그 전투기가 여전히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 전투기가 훌륭하다는 데에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훌륭한 기체를 제작할 만큼 세상이 여전히 충분히 위험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전체 홍보 전략이 거의 하룻밤 사이에 바뀌어야 했죠. 우리는 소련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이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것에서 미래는 불확실하니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뒤처질 수 없다는 논리로 바뀌었습니다. 1993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평화로운 신세계 질서에 대한 낙관주의가 워싱턴을 휩쓸던 시기에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래퍼는 역사가 막 끝내버린 전쟁을 위해 탄생한 전투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년 동안 이 전투기의 지지자들은 결국 또 다른 위험한 적이 등장해서 이 엄청난 투자가 가치 있게 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야 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들의 말이 맞았지만 1990년대 중반에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전략적 고민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주 마리에타에 있는 공장에서는 계속해서 기체가 조립되고 있었고 1997년 4월 9일 최초의 양산형 F-22A가 마침내 대낮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행사에는 레이저, 연기, 웅장한 음악, 그리고 엄청난 애국적 연출이 함께했습니다. 비행기가 경납고를 나서는 것보다는 슈퍼히어로가 그림자에서 등장할 때 기대할 만한 그런 쇼였습니다. 그래도 정말 멋졌죠. 그들은 이 비행기에 랩터1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꽤 거창하게 아메리카의 정신이라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배 이름 같죠? 어쨌든 앞서 언급했듯이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 신형 전투기를 공군력 혁명의 촉매제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단 한 번도 비행하지 않은 항공기에 대해 이렇게 대단한 평가를 내린 것이죠. 이 모든 행사는 의회와 대중에게 지난 수년간 불확실한 시기 동안 그들의 수십억 달러가 무엇을 위해 쓰였는지 상기시키고 랩터가 실제로 존재하며 이제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돈이 아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위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진짜 시험은 연막장치와 연설이 없는 5달 후에 찾아왔습니다. 1997년 9월 7일 로키드 시험 비행사 알프레드 폴 매치가 랩터1에 올라타 첫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약 50분간 진행된 이 첫 출격은 마침내 진짜로 중요한 단 하나의 질문에 답을 내렸습니다. 과연 이 비행기가 엔지니어들이 약속한 대로 실제로 날 수 있을까? 매치는 수년 전에 YF-23도 조종했던 베테랑 시험 비행사로 이 프로그램이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평가자였습니다. 이 미래의 두 가지 비전을 모두 조종석에서 경험해본 인물이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약 8,000 비행시간의 설계 수명을 갖추어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기체가 닳아 없어지기 전까지 평시 기준으로 약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구입하면 처음 탑승했던 조종사들이 은퇴한 뒤에도 계속 날아다닐 전투기라는 의미죠. 랩터는 결코 저렴하게 만들려고 했던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랩터는 하늘을 지배하기 위한 영구적이고 세대를 아우르는 투자로 설계된 전투기였습니다. 하지만 축하 분위기가 가라앉은 뒤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이 전투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결코 그 거대한 기체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999년까지 심각한 소프트웨어 개발 지연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했는데 F-22의 항전 장비, 즉 센서를 통합하고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수백만 줄의 코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는 거의 전례가 없는 컴퓨팅 부담을 의미했습니다. 아름다운 기체를 만드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쉬운 절반이었죠. 이 비행기의 사고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일정과 예산이 조금씩 미쳐가기 시작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이 항공기는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직접 다가가서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물체가 되었으며 명령식도 치렀고 비행도 했으며 서류상으로는 혁신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떠오르는 당연한 질문이 바로 이 전체 기계를 정의하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비행기를 그렇게 탐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 롤아웃 행사에서의 연기와 레이저는 그저 연출이었습니다. 랩터의 진짜 마법은 결코 쇼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마법은 보여주지 않은 것에 있었습니다. 그럼 스텔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물리학 용어는 빼고요. 왜냐하면 기본 개념은 그걸 실현하는 데 필요한 공학보다 훨씬 간단하거든요. 레이더는 어두운 방에서 테니스공을 던지고 뭐가 다시 튕겨오는지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더 많은 공이 돌아올수록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스텔스의 모든 기술은 항공기의 모양과 표면을 다듬어서 그 테니스공들이 다른 곳으로 튕겨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방 안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트릭에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형태입니다. 랩터를 위에서 보면 그 평면 형태가 날개와 꼬리 부분을 따라 소수의 정교하게 정렬된 모서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패널 라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고 모두 서로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꼬리 날개도 바깥쪽으로 각이져 있고 모기들은 날개에 달려있지 않고 내부 무장창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장창의 문조차도 톱니 모양의 지그재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들어오는 레이더 에너지를 원래 방향으로 반사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흘려보내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러니 소련시대 지대공 미사일 기지에서 레이더 운용병라고 상상해보세요. 스코프를 바라보며 다가오는 미군 전투기를 포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투기라면 소마일 밖에서도 밝고 확실한 점이 보일 겁니다. 하지만 랩터를 상대한다면 작은 새만한 크기의 깜빡임을 잠깐 볼 수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마 오작동일 거야 라고요. 하지만 형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항공기는 에너지를 반사하는 대신 흡수하도록 설계된 레이더 흡수 소재와 코팅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착적인 주의는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템, 고정구, 패널 이음새가 잠재적인 반사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거든요. 심지어 그 독특한 금빛 캐노피조차도 시스템의 일부로 기술 문헌에서는 인듐 주석 산화물이라고 불리는 얇은 금속막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 코팅은 레이더를 반사시키고 조종석 내 전자장비가 고유의 신호를 방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엔 그냥 멋있어 보여서 금색으로 만든 것 같아요. 엔진 흡입구는 S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적의 레이더가 엔진 내부에 회전하는 압축기 블레이드를 직접 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등대처럼 확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납작하게 만든 배기 노즐은 레이더 신호와 적외선 신호 모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면 얼마나 보이지 않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솔직한 답변은 극소수의 허가받은 엔지니어들 외에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레이더 반사 단면적 수치는 이 프로그램 전체에서 가장 엄격하게 기밀로 분류된 숫자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 수치는 각도와 레이더 주파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랩터는 말 그대로 완전히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탐지하고 추적하기 매우 어렵게 설계된 것이 분명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전투기는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런 기술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고 이를 시도할 수 있었던 조직적 자신감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이해하려면 스컹크 웍스라는 곳과 벤이라는 사람을 돌아봐야 합니다. 벤 리치는 로키드의 전설적인 첨단 프로젝트 부서를 이끌고 F-117 나이트호크의 개발을 주도하면서 레이더를 피하는 스텔스 기술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엔지니어링 역량과 장비를 갖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랩터의 훨씬 더 야심찬 스텔스 기술을 가능하게 한 값진 조직적 지시까지 쌓았습니다. 벤 리치는 특유의 솔직함으로 기본 철학을 설명했는데 스텔스란 항공기의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통제하는 것이지 완전히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불가능한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마법 같은 기술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스텔스는 단순히 장착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집착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 기술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스텔스 덕분에 랩터는 적에게 몰래 접근해 들키지 않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우연히 전투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전투의 시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접근하는 것만이 이 전투기를 치명적으로 만드는 전부는 아닙니다. 일단 접근에 성공하면 이 전투기는 언제 어디서 적을 격추할지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압도적인 속도를 오래 유지하면서도 연료를 아끼는 비행 능력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엔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스텔스가 가까이 접근하게 해주지만 속도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랩터의 뒤쪽에는 프렛 앤 휘트니 F119 PW100 엔진 2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각 엔진은 35,000파운드 추력 등급에 속하며 2개가 합쳐져서 이 전투기를 약 7만 파운드의 추력으로 앞으로 밀어줍니다. 이것은 단저 전투기치고는 엄청난 힘이며 이 덕분에 랩터는 하늘의 다른 어떤 기체도 거의 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능력이 바로 아까 언급했던 슈퍼크루즈입니다. 대부분의 전투기는 음속 장벽을 돌파할 수 있지만 애프터버너를 켜서 연료를 배기구에 직접 분사해 잠깐 동안 엄청난 속도로 연료를 소모하면서 돌파합니다. 랩터는 애프터버너 없이도 순수 추력만으로 마하 1.5 이상의 속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아도 막대한 연료 소모 부담 없이 시속 1000마일이 넘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은 랩터가 30초 동안 연료를 태워버리는 질주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당신이 조종사라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바로 2대의 F-119 엔진 위에 앉아 급유기에서 천천히 떨어져 나와 스로틀을 앞으로 밀어넣는 조종사입니다. 폴 맥스모가 소령은 F-22의 첫 번째 시범 조종사로서 대중에게 이 항공기를 설명한 인물입니다. 그 순간을 어떤 재원표보다도 잘 설명한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당신이 급유기에서 떨어져 나와 애프터버너를 켜면 마치 누군가가 세상의 재생 속도를 빠르게 돌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노즐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랩터의 뒤쪽을 보면 배기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한 직사각형 모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기구는 약 20도 정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력 편연입니다. 이것은 전투기에 추가적인 조종 수단을 제공하여 기존 전투기들이 따라올 수 없는 방식으로 기수 방향을 조정하고 기체를 회전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일반적인 조종면이 제 역할을 못하는 저속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날개 위로 흐르는 바람으로 조종하는 것과 엔진에서 나오는 강력한 분사로 조종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모두 에어쇼 영상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랩터가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꼬리로 매달리고 비행의 법칙을 깨는 듯한 기동을 하며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중전에서 기술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모든 속도를 잃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면 느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랩터의 진짜 전투 가치는 그런 묘기가 아닙니다. 에너지 관리, 상대가 당신의 존재를 알기도 전에 미사일을 올바른 위치에 쏘아 올리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기체에서 강하게 조종간을 당길 때의 물리적 현실도 있습니다. 랩터는 굳이 서늘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중에서는 머리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피가 두개골에서 발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압력복이 다리를 조여주지 않거나 충분히 훈련된 힘주는 호흡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시야가 흐려지다가 완전히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 전투기는 안에 갇힌 연약한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충격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별로 능숙하지 않습니다. 몸은 무섭고 엔진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전투기를 조종했던 사람들과 앉아서 랩터가 무적이었던 이유를 물어본다면 그들 중 거의 아무도 기체 자체를 가리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조종석 유리 뒤에 있는 두뇌, 즉 적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뇌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냐하면 랩터는 일종의 비행 지휘 센터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에서 전투기 조종사가 캐노피 안에서 목을 돌려가며 유리창 너머로 적을 노려보고 엄지손가락을 방아쇠 위에 올려놓는 그런 이미지는 잊으세요. 왜냐하면 랩터를 전투에서 조종하는 것은 창밖을 바라보는 것과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장을 모두 분석해놓은 스크린을 읽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중심에는 AN/APG-77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형 전투기들이 사용하던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접시 안테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능동형 전자주사식 배열 레이더로 하나의 안테나가 물리적으로 목표물을 향해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의 작은 송수신 모듈이 박혀있는 고정된 판을 가지고 있어서 움직이는 부품 없이 전자적으로 레이더 빔을 전기 속도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하늘을 빠르게 훑고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며 기계식 레이더보다 훨씬 빠르게 표적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호를 교묘하게 분산시키는 저피탐 모드도 있어서 적의 경보 수신기가 자신이 탐지당했다는 사실조차 알아채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레이더는 랩터의 센서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전투기는 송신하지 않고 가만히 듣기만 하는 수동 센서도 탑재하고 있어서 자신의 신호를 전혀 내보내지 않으면서도 적의 레이더 방출 신호와 통신을 모두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능동 레이더, 수동 청취, 그리고 다른 아군 항공기로부터 전달되는 데이터까지 모두 합치면 이전 전투기들이 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얻게 됩니다. 이전 전투기들은 모든 정보를 조종사에게 각각의 원시 신호로 따로따로 전달했습니다. 여기엔 점 하나, 저기엔 경고음 하나씩 말이죠. 조종사는 비행기를 조종하면서도 이런 정보들을 정신없이 하나로 맞춰서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랩터는 이 과정을 대신해줍니다. 센서 융합 기술은 레이더 신호, 수동 탐지, 데이터 링크 정보를 받아서 하나의 명확하고 확인된 트랙으로 합칩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혼란스럽고 상반된 신호들을 바라보는 대신 전투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가 하나로 묶인 일관된 목표물을 볼 수 있습니다. 조종석에 앉아서 3개의 컬러 디스플레이와 넓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신호점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깨끗한 기호로 그려진 전장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모든 위협이 식결되고 우선순위가 매겨지며 이 모든 정보가 적이 당신의 존재를 눈치채기도 전에 정리됩니다. 이건 탑건 같은 것이 아니라 시속 1000마일로 4차원 체스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판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이에 침착하게 말을 움직이는 거죠. 기존 전투기에서 넘어온 조종사들은 상황 인식 능력의 비약적인 향상을 이 항공기의 가장 혼란스러운 점으로 꼽습니다. 오랜 비행 경력 내내 거의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내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 느낌이죠. 래퍼들은 또한 편대 내 데이터 링크라는 것을 통해 서로 소통합니다. 이 시스템은 편대가 모든 융합된 정보를 적이 탐지할 수 있는 채널로 송출하지 않고 기체끼리 조용히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4대의 래퍼로 구성된 편대는 사실상 눈과 귀를 하나의 공통 상황도로 통합합니다. 그래서 선두기가 목표물을 발견하면 그 정보가 즉시 모든 윙맨의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5만 피트 이상의 상공에서 이루어지며 랩터는 올라와 맞설 수도 없고 랩터가 다가오는 것도 보지 못하는 위협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랩터가 당신을 찾아내고 식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낮은 고도에서 원시 레이더 신호를 해석하느라 허둥대는 동안 랩터는 격추할 위치를 잡습니다. 이제 래퍼는 전장을 완전히 볼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명백한 질문, 즉 전쟁에서 실제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녀석의 공격력은 어떤가요? 그래서 랩터의 설계자들이 해결해야 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 미사일은 화력면에서는 훌륭합니다. 날개 아래에 12개쯤 달아놓으면 비행장에서도 정말 위협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만약 핵심이 제발 들키지 않는 것이라면 외부 미사일은 정말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공기 흐름 속에 매달린 모든 미사일은 각진 덩어리로 적의 레이더에 쉽게 포착되고 집요하게 만든 스텔스 영상을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래퍼는 무기를 기체 내부에 숨깁니다. 표준 공대공 무장 구성은 복부의 큰 무장창에 숨겨진 AIM-120, AMRAAM 레이더 유도 미사일 6발과 측면의 작은 무장창에 보관된 AIM-9 사이드와인더 적외선 유도 미사일 2발입니다. 발사할 때가 되면 도어가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번개처럼 열리고 유압함이 미사일을 기체 아래로 밀어내 기체에서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도어는 다시 빠르게 닫혀 그 짧은 취약한 순간을 제외하고는 스텔스 영상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깔끔한 공학적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랩터는 접근할 수 있게 해준 위장을 망치지 않고도 당신을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듯이 여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AMRAAM 6발과 사이드와인더 2발은 외부 하드포인트에 무장을 가득 장착한 4세대 전투기에 비해 적은 무장입니다. 랩터는 보이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대신 더 적은 발사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랩터의 임무가 아무도 전투가 시작된 줄 모를 때 이미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처음부터 미사일을 12발이나 소모하는 난투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미사일이 모두 소진되어 진짜 근접전이 벌어진다 해도 랩터는 여전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날개 뿌리 부분에 숨겨져 있고 필요할 때만 열리는 작은 스텔스 도어, 뒤에 감춰진 M61A2 벌컨 기관포이 있습니다. 이
유견장 20mm 회전식 기관포에는 480발의 탄약이 장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은 탄약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하지만 이 무기가 분당 수천 발의 탄약을 소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몇 초만 연속으로 써도 탄창 전체가 순식간에 비워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건 최후의 수단이지만 근접전에서는 랩터의 기동성이 치명적이죠. 초창기 F-22 파일럿 중 한 명인 필 한스 콜롬이 대위는 이렇게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붙어도 선회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 무장창은 공대공 임무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랩터는 같은 동체 내부 공간에 정밀 유도 폭탄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랩터가 실전 투입된 지 수년이 지난 후 전쟁에 참전했을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랩터는 자신은 보이지 않으면서 적을 볼 수 있고 하늘의 거의 모든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며 자신만의 철통 같은 침묵 속에서 공격할 수 있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뛰어남, 그 하나하나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정말로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의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가격이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 숫자 750으로 돌아가 봅시다. 미 공군은 원래 이 전투기를 약 750대 정도 원했습니다. 한 세대 동안 전방부대를 모두 재장비할 수 있을 만큼의 숫자였죠. 하지만 실제로 생산 라인에서 전투 임무가 가능한 상태로 나온 숫자는 고작 187대, 그리고 소수의 시험용 기체뿐이었습니다. 이는 대략 75%가 삭감된 수치입니다. 원래는 막강한 상비 전력으로 계획된 기체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목표에만 투입할 수 있는 소수 정예의 실버 분리 부대로 전락한 셈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대폭 삭감된 걸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비쌉니다. 전체 프로그램 비용은 보통 약 620억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전체 비용을 실제 운용되는 기체 전체에 나누면 그리고 공중에 떠있는 각각의 랩터마다 NFL 스타디움 하나를 짓는 비용과 맞먹는 셈이죠. 냉전이 끝나고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예산이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의회는 계속해서 똑같이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값비싼 걸작들을 몇 대나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그 답은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 치솟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명백한 방법이 있긴 했죠. 동맹국들에게 일부를 판매해서 개발과 생산 비용을 더 많은 주문에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공군을 포함한 모두의 전투기 한 대당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일본과 이스라엘 등 많은 가까운 동맹국들도 랩터에 큰 관심을 보였고 활주로에 배치해두고 싶은 완벽한 제공권 보험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1998년에 의회가 그 문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위스콘신주의 하원의원 데이비드 베이의 이름을 딴 베이 수정안이 미국 법으로 제정되어 F-22의 수출을 누구에게도 전면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협상도 예외도 없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기밀 보호라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랩터의 스텔스 코팅, 레이더, 센서 융합, 그리고 제조 기술은 미국이 보유한 가장 기밀스러운 기술 중 일부였고 이 전투기를 해외에 판매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적대국에 유출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논리도 똑같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수출은 비용을 낮추고 같은 위협에 직면한 동맹국들을 강화시켰을 것입니다. 이 모든 입장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나 격렬하고 오랜 논쟁이 된 것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의 일본을 상상해보세요. 좁은 바다 건너편에는 빠르게 현대화되고 있는 중국이 있습니다. 예산도 있고 돈을 쓸 준비도 돼 있고 무엇보다 가장 원하는 전투기는 F-22입니다. 그런데 워싱턴의 대답은 그래, 미안하지만 이건 판매할 수 없어. 일본 항공자위대는 2000년대 후반까지 랩터 도입을 강하게 추진했지만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는 없다는 식의 답변에 꽤나 좌절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다른 선택지를 찾아 F-35를 도입하게 되었죠. 하지만 F-35는 항상 진짜로 원하던 것이 아니라 일종의 위안상이었습니다. 물론 F-35가 멋지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멋진 기체죠. 다만 완전히 다를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 말씀해주세요. 하지만 모두가 랩터의 소수 생산을 아쉬워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전투기는 처음부터 신랄한 비판자들도 있었으니까요. 피에르 스프레이는 수십 년 동안 펜타곤의 골칫거리였던 값비싼 천반 전투기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신랄하게 일축하며 명성이 자자한 F-22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민첩하고 예리한 맹금류라기보다는 둔하고 시력이 나쁜 콘도레에 가깝다고 했죠. 그리고 스프레이의 주장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이런 전투기들에 대해 일부러 도발적으로 무례하게 말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상한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제공권 전투기를 만들었지만 그런데도 이 전투기들의 수를 200대 이하로 제한했고 어떤 우방국도 이 전투기를 구매해서 비용을 분담하지 못하도록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희귀했고 비밀스러웠으며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전투기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만든 만큼 실제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랩터가 마침내 일선 배치된 순간 이 전투기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그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에서 미국이 투입할 수 있는 모든 다른 전투기를 격파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20년에 걸친 야망, 재설계, 예산 싸움, 그리고 수출 금지 이후 결국 중요한 질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 빌어먹을 전투기가 정말로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것이었죠. 2005년 12월
미 공군은 F-22가 초기 작전 능력에 도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주 랭글리 공군기지에 제27 전투 비행대대가 최초의 실전 배치 랩터 부대, 즉 이 전투기들로 구성된 정식 비행대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막 위에서 시험 비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것이죠. 세계가 그 의미를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006년 1월 F-22는 처음으로 실제 본토 방공 임무에 투입되어 미국 영공을 순찰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설이 제대로 자리 잡은 순간은 훈련장에서였습니다. 래퍼가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전투기들과 맞붙었고 모의 전투에서 단 한 번의 고전도 없이 그들을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격파했습니다. 그 수치는 144대 0이었습니다. 2006년 노던 엣지 훈련 첫 주 동안 공군 관계자들은 F-22가 단 한 대의 랩터도 잃지 않고 144회의 모의 공중전 승리를 거두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비행기나 전투기들이 하늘이나 전장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군사훈련에서 판정된 격추 점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일방적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죽지는 않았지만 그 일방적인 결과는 전 세계 모든 공군에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주목하지 않은 공군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일방적이었냐고요? 한 팀이 한 시즌 내내 144골을 넣고 한 골도 내주지 않는 스포츠를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랩터가 상대했던 기존 전투기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압도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상대편에서 F-15와 F-16을 몰았던 조종사들은 아마추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경험 많은 전투 조종사들이었고 이 훈련에서 대부분 미사일 발사 호출이 오기 전까지 레이더에서 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반복해서 격추당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격추 비율은 정말 전례가 없었습니다. 버턴필드 준장, 즉 이 전투기의 초창기 운용 시기에 제1 전투비행단을 지휘했던 인물은 이 시점에서 그는 분명히 회의론자들의 글을 읽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사람들이 뭘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녀석은 괴물입니다. 지금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모든 것이 상식적인 기준으로 보면 미친 짓이었습니다. 전투기는 적 항공기가 랩터가 같은 영공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기 전에 탐지하고 식별하고 격추시켰으며 그런 다음 침착하게 다음 목표를 위해 다시 위치를 잡았습니다. 스텔스 기능 덕분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고 센서 융합은 모든 적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줬으며 초음속 순항은 모든 교전을 자신의 조건대로 이끌 수 있게 해줬습니다. 반대편 조종사들은 모든 이야기에 따르면 그 경험은 완전히 사기를 꺾는 일이었고 이는 적이 절대 보유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전력을 상대로 훈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07년 2월 랩터는 처음으로 그 명성을 해외로 가져가고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 한 비행대들을 서태평양에 주둔시키는 것은 의도적인 급속히 현대화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히 내바다에서 벌어지는 워게임에서 논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자신이 싸우기 위해 고안된 바로 그런 첨단 적전력의 타격권 안에 있는 활주로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전설을 미화하기 전에 필요한 만큼의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훈련은 전쟁이 아닙니다. 훈련 규칙을 따르는 아군 항공기를 상대로 144회의 모의 격추를 기록하는 것은 실제 적과의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과는 다릅니다. 랩터는 역사상 그 어떤 것보다도 훈련에서 더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실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는 오직 실제 전쟁만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고 이 전투기는 자신이 만들어진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채로 복무기간 내내 정작 그 전쟁에는 눈에 띄게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랩터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운용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랩터가 미국이 보유한 다른 모든 전투기를 압도하며 자존심을 꺾고 있을 때 이 전투기를 계속 비행시키는 임무를 맡은 지상정비팀은 스텔스 전투기를 하늘에 띄우기 위해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혀 다른 그리고 매우 값비싼 교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랩터가 하늘을 멋지게 가르며 1시간 비행할 때마다 지상에서는 누군가가 그 전투기를 다시 비행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정비 작업을 해야 합니다. 조종사는 잡지 표지와 콜사인 그리고 에어쇼의 관중들의 환호를 받지만 정비사는 새벽 3시에 작업등 아래에서 이음새 보수를 하며 이 골치 아픈 기체를 고쳐야 합니다. 초창기에는 그 수치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F-22는 공중에서 1시간 비행할 때마다 약 30시간에 달하는 전담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그 부담의 상당 부분은 스텔스 기술 때문이었는데 레이더 흡수 코팅과 특수 처리된 패널 이음새가 매우 섬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다로운 부분들은 전투기를 브로셔에서 약속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점검하고 수리하고 다시 밀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작업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경납고, 보호 장비와 호흡기를 착용한 기술자들, 특수 코팅제와 실란트를 사용해서 모든 이음새와 패스너, 그리고 레이더 에너지가 새어나갈 수 있는 접근 패널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F-22가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옛 전쟁 영화에서 보던 전투기 정비사의 기름때 묻은 렌치와 스패너를 사용하는 모습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화학 실험실과 자동차 판금 공업소의 중간쯤에 더 가깝죠. 정말 세심하고 정밀하며 서두른 작업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랩터의 정비 요구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전투기를 할아버지의 포드 자동차가 아니라 포뮬러1 자동차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포뮬러1 자동차는 신뢰성이 없는 고물이 아닙니다. 포뮬러1 자동차는 가능한 한계까지 정교하게 조율된 기계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소홀히하면 가차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집착에 가까운 관리가 없으면 그 특별한 성능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랩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순혈종이죠. 그 관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좋은 소식은 지상 정비팀이 그 일을 훨씬 더 잘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2009년에는 비행시간 1, 시간당 정비시간 2, 약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비시간은 공군이 설정한 12시간 기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더 나은 절차, 더 좋은 자재, 그리고 그 전투기를 속속들이 파악한 정비팀 덕분에 이루어진 큰 발전이었습니다. 함대에서 실제로 비행 준비가 된 항공기의 임무 가능률은 초창기 40% 정도에 암울한 수치에서 2015년에는 약 63%까지 상승했습니다. 이후 일부 보고서에서는 70%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63%라면 필요할 때마다 3대 중 2대 정도가 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랩터의 스텔스 성능은 단순히 전투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로 그냥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 정비팀이 교대마다 한 겹 한 겹 손으로 관리해서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그들이 멈추는 순간 그 마법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정비팀들이 까다로운 명마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해마다 정비 수치를 낮추기 위해 애쓰는 동안 전혀 다른 싸움이 정비고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예산위원회와 펜타곤의 고위 사무실에서는 스패너도 방진 마스크도 없는 사람들이 이 비행기 생산을 완전히 중단할지 조용히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래퍼는 하늘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지만 워싱턴에서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봄, 워싱턴은 수년간 천천히 패배해오던 싸움에 마침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2009년 4월 6일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일어나서 F-22 생산을 187대로 종료하고 그 예산을 다른 우선순위로 돌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텔스 공군력을 훨씬 더 많은 수로 미래로 이끌릴 예정이었던 F-35 프로그램의 예상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수년 동안 전력 목표가 750대에서 줄어든 이후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감축은 여기서 멈추고 생산 라인은 영원히 종료된다고 선언한 때였습니다. 랩터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게이츠의 논리는 당시 미국이 실제로 치르고 있던 전쟁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발이 묶여 있었고 공군이 전혀 없는 경무장 적들과의 지구전적인 대반란 진압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전투 기간 동안 F-22는 어느 전장에서도 단 한 번도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게이츠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지상에서 총격을 받고 있는 병사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드론, 헬리콥터, 그리고 장갑차인데 존재하지도 않는 적 공군을 상대하기 위해 공중 우세 전투기에 수십억 달러를 계속 쏟아부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의 주장도 그만큼이나 심각했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취소에 반대한 비평가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은 랩터가 상정했던 전장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같은 잠재적인 동급 경쟁국들이 자체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하기 전에 생산을 중단하는 것은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꽤 낙관적인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고의 요지는 지금 너무 적게 확보해두면 진짜 적이 나타났을 때 더 많이 생산하지 않은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적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닙니다. 그 주장은 곧 정치적인 문제로 번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규모의 프로그램은 결코 전략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랩터는 조지아주 마리에타에서 조립되었고 생산 라인은 약 2,000개의 직접 일자리와 전국에 걸친 수많은 공급업체에서 수천 개의 추가 일자리를 지원했습니다. 조지아주가 가장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주였기 때문에 그곳의 상원의원 섹스비 챔블리스는 의회에서 이 전투기의 가장 단호한 오무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생산 라인을 계속 유지하려고 시간이 다 됐다고 결정한 행정부에 맞서 싸웠습니다. 의정적인 충돌은 여름에 일어났습니다. 2009년 7월 치열한 논쟁과 오바마 대통령이 랩터 추가 생산을 요구하는 어떤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직접 위협한 이유였습니다. 상원은 국방 예산에서 추가 F-22 예산을 삭제하기로 표결했습니다. 그 표결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진보된 제공권 전투기는 187대에서 생산이 끝나게 되었고 이를 만들던 장비들도 포장되어 보관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 결정은 조금 바르게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자신들만의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버트 게이츠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게이츠가 말한 자신이 원하는 전쟁이 아니라 눈앞에 닥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옹호하던 이들은 호전적인 사람들이 아니었고 동등한 경쟁자들이 따라잡을 것이라는 그들의 경고는 불과 10년 만에 불편할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랩터의 생산 대수는 영원히 고정되었습니다. 이제 랩터의 미래는 소규모이면서도 대체 불가능한 전력으로 법과 예산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논쟁이 극에 달하던 그때 이 전투기는 돈이나 전략과는 전혀 상관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조종석에 앉아있는 조종사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랩터가 조용하면서도 무섭게 조종사들을 아프게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랩터는 하늘에서 거의 어떤 비행기보다도 더 높은 고도 5만 피트 이상의 상공을 비행합니다. 그곳은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조종사는 몇 분이 아니라 단 몇 초 만에 의식을 잃게 됩니다. 5만 피트, 상공에서는 외부의 표준 온도가 대략 영하 56도 정도로
집에 있는 냉동고함보다 훨씬 더 춥습니다. 공기 압력이 너무 낮아서 저산소증과 급격한 감압이 즉각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됩니다. 조종사의 얼굴에 단단히 고정된 마스크로 압축 산소를 공급하는 생명 유지 장치만이 조종사를 살아있게 하고 사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때는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 높이에서 그 시스템이 고장나면 알아차리고 반응해서 살아남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2004년 12월 초기형 FA-22가 렐리스 공군기지에서 추락했지만 조종사들은 무사히 탈출해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29일 로키드 시험비행사 데이비드 쿨리가 시험비행 중 에드워즈 공군기지 근처에서 F-22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논란으로 번진 사고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2010년 11월 17일 F-22 조종사이자 콜사인 봉으로 알려진 제프리 헤니 대위가 알래스카 상공에서 야간 훈련 비행 중 랩터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그는 31세였고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어린 딸의 아버지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항공기 중 하나를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인 어두운 밤에 조종하던 숙련된 비행사였습니다. 헤니의 죽음은 이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논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 공군의 공식 사고 조사 결과는 조종사의 행동이 원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조사 결과 헤니가 기체 이상의 주의가 분산돼 제때 기체 통제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F-22 조종사들과 헤니의 가족들은 전투기의 산소 공급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으며 헤니가 비행을 하면서 숨쉬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은 몇 초 동안 숨을 쉬기 위해 자기 항공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식적인 조사 결과와 그에 대한 의문들은 결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헤니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든 더 넓은 전력 전체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1년 내내 F-22 조종사들은 비행 중에 무서운 증상들이 집단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움, 방향감각 상실, 혼란, 그리고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 조종석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머릿속이 흐릿해지는 증상들이었습니다. 조종사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한 가지 지속적인 증상에는 이름까지 붙여졌습니다. 버지니아 공군 주방위군 소속 F-22 조종사 제레미 고든 소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F-22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랩터 기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조종석에서 내릴 때마다 기침을 심하게 하고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확실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종사들의 신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첨단 전투기에 탑승해 있고 그 전투기는 투입되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지만 이제는 5만 피트 상공에서 그 전투기가 조용히 조종사의 뇌에서 산소를 빼앗지 않을 거라고 더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 5월 공군은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5월 3일 공군은 이 엄청나게 비싸고 세계 최강의 전투기인 F-22 전투기 전체를 모두 운항 중지시켰습니다. 조사관들이 조종사들을 중독시키거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밝혀내려고 하는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첨단의 제공권 전투기, 훈련에서 144대 0의 전적을 자랑하던 그 전투기가 온습도가 관리되는 경납고 안에서 조용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이 더 이상 이 전투기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운항 중지는 거의 4개월 동안 이어졌고 2011년 9월 야 엄격한 제한과 철저한 감시하에 제한적으로 비행이 재개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이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존 커비 대위는 그 위험성을 단호하게 표현했습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필요하다면 국방장관은 전투기 전체를 다시 운항 중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실제로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투기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랩터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산 삭감도, 수출 금지도, 심지어 사업 취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전투기의 조종사들조차 자신들이 사랑하던 이 기계를 바라보며 조용히 두려움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늘 위에 그 어떤 것도 능가할 수 있었던 이 전투기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공군조차 즉시 찾아내거나 고칠 수 없는 생명유지 장치에 깊은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절차, 즉 운항 중단과 각종 제한, 그리고 신중한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절차는 이 전투기를 조종하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위 장교들이 도표를 분석하고 엔지니어들이 결함을 추적하는 동안 2명의 F-22 조종사는 더 이상 시스템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다릴 수 없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 봄 공군은 전투기 전체를 운항 중지시켰다가 제한적으로 다시 운영했으며 산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각도에서 연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증상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 조종석에 앉아있던 두 남자는 시스템이 스스로 고쳐지기를 기다리는데 지쳤다고 판단했고 그들이 다음에 한 일은 현대 미국 군대에서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2012년 5월 버지니아 공군 주방위군 소속 F-22 조종사인 제레미 고든 소령과 조슈아 윌슨 대위는 영국 방송에 출연해 산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이 전투기를 조종하는 것이 불안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현역 조종사 2명이 제복을 입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최전방 항공기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직의 질서를 깨는 일은 명령체계와 조용한 전문성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들은 발언함으로써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어 나온 날은 CBS 보도에서 낭독된 익명의 조종사 이메일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모인 가장 비싼 실험용 원숭이 집단에 속해 있는 기분입니다. 루이슨 자신도 조종사들이 데이터 수집가처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리엄 파네타가 직접 나서서 일련의 구체적인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여기에는 비행 중 F-21을 착륙 가능한 활주로에 더 가깝게 유지하는 것, 전기체 보조 산소 시스템 설치를 가속화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달 진척 상황 보고서를 자신의 책상에 직접 올리라고 요구했습니다. 파네타를 대신해 발언한 국방부 대변인 조지 리틀은 이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인용하자면 파네타 장관은 조종사의 안전을 보장하고 비행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지도부가 공군에게 이 문제가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마침내 심각해졌습니다. 2012년 중반쯤 결함을 추적하던 엔지니어들은 마침내 유력한 원인에 다가섰고, 그것은 공기 공급에 독성 물질이 새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명은 조종사의 압력조끼와 그것을 제어하는 밸브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 옷은 고중력 기동 중에 가슴을 압박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특정 조건에서는 원래 팽창하지 않아야 할 때 팽창해 조종사의 호흡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즉, 조종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산소 시스템의 필터링에 대한 의문까지 더해지면서 조종사는 숨을 쉬기 위해 자기 장비와 싸워야 할 수도 있는 생명 유지 시스템을 갖게 된 셈이었습니다. 이후에 이루어진 수정들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 장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압력조끼를 위한 새로운 밸브, 개선된 필터, 그리고 주 공급 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작동하는 자동 백업 산소 시스템까지 도입되면서 이러한 모든 조치들이 비행 금지 기간 동안 전력에서 사라졌던 신뢰를 점차 회복시켰습니다. 단 한 번의 유레카 순간은 없었고 그저 꾸준한 기술적 개선이 이어졌을 뿐이었습니다. 더 많은 모니터링과 함께 조종사들은 결국 자신들이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이 제트기를 서서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산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초기 사고들에 대한 몇몇 의문점들은 모두가 만족할 만큼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랩터는 계속 비행했고 생명 유지 장치의 문제는 조용히 정리되었으며 조종사들을 질식시킨다는 끔찍한 평판도 프로그램의 역사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 수출 금지, 취소, 그리고 거의 자신의 조종성 문제까지 견뎌낸 이 전투기는 마침내 자신이 만들어진 단 한 가지 임무, 그리고 거의 10년 동안 눈에 띄게 피했던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랩터는 전장에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랩터의 행보는 꽤 이상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2005년 12월에 초기 운용 능력을 갖췄지만 실제 전투에서 폭탄을 한 번도 투하하지 않았고 2014년 9월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거의 9년이 지난 뒤였죠. 사람에 비유하자면 젊은 해병이 이때에서 전쟁터에 2번 파병을 다녀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돈무 기간을 다 채우고 민간인으로 전역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는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어 무기를 사용한 것이죠. 그렇다면 래퍼는 언제 처음으로 전쟁에 참전했을까요? 2014년 9월 22일 F-22는 시리아에서 이슬람 국가 IS 인터페이스3에 대한 미국의 첫 공습 작전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2대의 랩터가 정밀 유도 폭탄으로 IS의 지휘 통제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GPS로 유도되는 JDAM이 공대공 미사일을 숨기기 위해 설계된 동일한 내부 무장창에 실려 있었습니다. 유럽 상공에서 소련 공군을 격파하기 위해 고안된 이 전투기는 결국 공군이 전혀 없는 목표물을 상대로 처음으로 실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랩터는 마침내 전쟁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태어난 전쟁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동급 전투기들과의 고고도 공중전에서 승리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실제 전투 대비는 픽업 트럭을 탄 반군을 상대로 한 정밀 폭격 임무였습니다. 상대는 전투기가 없는 적이었습니다. 스텔스도 없고 상공의 영공을 위협할 만한 능력도 전혀 없는 적이었습니다. 이어진 작전에서 이 전투기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2014년과 2015년 동안 F-22는 시리아와 이라크 상공에서 200회가 넘는 출격을 했고 수백 발의 정밀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대략 270여 발의 무기를 사용했으며 이는 작전 전체에서 약 135톤의 탄약에 해당합니다. 이는 B-52 폭격기가 한 번의 임무에서 적재할 수 있는 전체 폭탄 적재량보다 많은 양입니다. 제공권 장악을 전문으로 하던 이 전투기는 조용히 파트타임 폭격기로 변신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도 꽤 바빴습니다. 하지만 폭탄을 투하하는 것은 랩터가 시리아 상공에서 수행한 임무의 일부에 불과했고 어쩌면 가장 가치 있는 부분도 아니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높은 고도에서 전장 전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이더, 수동 센서, 데이터 링크 피드를 하나의 명확한 그림으로 융합하고 그 상태로 보이지 않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휘관들은 점점 더 래퍼를 공중 지휘탑처럼 활용해 다른 항공기를 지휘하고 누가 어디에 있는지 전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인식을 나머지 공격 편대에 전달했습니다. 혼자 싸우는 총잡이라기보다는 하늘에서 모두에게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려주는 눈 역할을 했죠. 시리아의 혼잡하고 위험한 하늘에서는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미국과 연합군, 러시아, 시리아 정권의 항공기들도 모두 같은 영공에서 작전을 펼쳤고 종종 몇 분 간격으로 서로 가까이 비행했지만 이들을 분리시킬 통합 지휘 체계는 없었습니다. 모두를 볼 수 있고 모두를 식별할 수 있으며 자신은 보이지 않는 전투기는 단 한 번의 오인 식별만으로도 누구도 원하지 않는 재앙이 벌어질 수 있는 혼란스럽고 다자간 공중전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엄청나게 유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반드시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설이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많은 출격과 폭탄 투하에도 불구하고 F-22는 시리아에서 단 한 대의 적 항공기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전쟁을 원할 만큼 격추하고 싶은 적 항공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상 가장 치명적인 공대공 전투기로 만들어진 이 전투기는 실전 대비해서 폭탄을 투하하고 다른 비행기를 호위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기의 공중격추 기록은 전쟁 내내 확고하게 0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랩터는 전쟁에서 실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긴 했지만 애초에 홍보했던 임무는 아니었습니다. 폭탄을 투하했고 공중 상황을 통제했으며 아무런 손상 없이 귀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협이 낮은 환경에서 스텔스 전투기에게 기대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랩터가 시리아에서 보여준 가장 의미 있는 일은 투하한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나타나서 단지 존재만으로 싸움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었습니다. 2017년 6월 18일 F-22 전투기대. 이 공중에 떠 있으면서 미 해군 FA-18 슈퍼호넷, 이 미국이 지원하는 군대 근처를 폭격하던 시리아 SU-21을 격추시킬 때 업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미군 전투기가 유인 적기 한 대를 격추시켰습니다. 그날 랩터들은 발포하지 않았지만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상황 전체를 지켜보며 만약 그 조우가 더 큰 충돌로 번질 경우 즉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랩터의 억제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그해 후반에 일어났습니다. 2017년 12월 14일 두 대의 F-22가 시리아 상공에서 충돌 방지선을 넘은 러시아의 SU-25 지상공격기 두 대와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대치 상황이 약 4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랩터는 연합군 작전 지역에서 러시아기를 쫓아내기 위해 경고 신호탄을 발사했고 이 긴장된 대치는 결국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끝났습니다. 미사일도 발사되지 않았고 총격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의 핵심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랩터가 예상치 못한 곳에 등장했을 때 조용히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때로는 최고의 공중전은 모두가 시작도 하기 전에 물러나기로 결정하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러시아 조종사라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충돌 방지선을 넘었고 아마도 그러면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튼튼하지만 노후된 지상 공격기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레이더에 겨우 잡히는 전투기가 옆으로 다가와서 날개를 흔들며 내내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고 언제든지 끝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그냥 돌아서 집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사실 그게 바로 랩터가 당신에게 그렇게 하도록 설계된 이유죠. 솔직히 정말 멋진 일입니다. 똑같은 억제 논리가 전쟁터와는 먼 곳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알래스카 주변의 차가운 공중에서도 랩터는 정기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북미 영공 경계를 떠보는 러시아 항공기를 요격합니다. 러시아의 투폴레프 95베어, 즉 거대한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냉전 시대의 폭격기들이 알래스카 해안 쪽으로 느릿하게 다가올 때 F-22 전투기들 이 긴급 출격해 그들을 맞이하며 종종 이 노후한 거대 폭격기들 옆에 갑자기 나타나곤 합니다. 이는 미국이 그들의 접근 전체를 지켜보고 있었고 폭격기들이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노래도 요격에는 거의 연극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F-22가 소련 시대의 느릿한 베어 폭격기 뒤로 조용히 미끄러지듯 편대에 들어가는 모습은 지구상에서 가장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가 아직도 비행 중인 가장 오래된 폭격기 중 하나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두 시대의 공군력이 카메라를 위해 날개 끝을 맞대고 나란히 비행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물론 분명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오는 것을 봤고 만약 이게 평시 순찰이 아니었다면 당신들은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랩터의 가장 가치 있는 기여는 종종 단 한 발의 무기가 장전되기도 전에 그 존재만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즉시 바꾸게 만든다는 점이었습니다. 한편 충돌 방지선과 북극 요격 임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랩터는 엔지니어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존재로 바쁘게 변신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대중문화의 스타로 말이죠. 이제 조종석과 기밀 브리핑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으로 나온 F-22는 조용히 지구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군용 항공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로의 상당 부분은 할리우드에 있습니다. 2007년 영화 트랜스포머에서 위협적인 디셉티콘 스타스크림은 F-22의 형태를 취하고 다음 해에는 아이언맨에서 랩터 편대가 토니 스타크를 쫓아갑니다. 즉, 이 전투기는 실제 전투에서 무기를 발사하기도 전에 진정한 영화 스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스타스크림, 안타깝게도 공식적인 미 공군 교리는 아니지만 그 실루엣은 너무나도 뚜렷해서 영화 제작자들이 불가능할 정도로 첨단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필요할 때마다 이 전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이 전투기를 사랑한 이유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랩터는 하늘의 그 어떤 것과도 다른 독특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캐노피는 다른 전투기에서는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빛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시범팀의 에어쇼 루틴은 이 전투기를 지상에서 보는 사람이라면 마치 마법처럼 보일 정도의 기동을 선보입니다. 그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몇 분간의 수직 상승과 테일 슬라이드에 담겨 있었고 바로 그것이 랩터를 에어쇼의 확실한 흥행 카드로 만들어준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오랜 기간 이어져온 군용 항공기 논쟁에서 랩터를 일종의 마스코트로 받아들였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랩터의 열성 팬들이 F-35의 열성 팬들과 끝없이 우열을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이 전투기가 유명한 기구 격추를 성공시킨 이후 밈들은 저절로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제공권 전투기가 갑자기 세계에서 가장 비싼 풍선 사냥꾼로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기를 둘러싼 비밀스러움, 놀라운 외형, 에어쇼 고개, 그리고 최고라는 아우라는 신비로움을 더욱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찬사도 영화에 등장하고 에어쇼에서 관중을 모으고 온라인에서 뜨거운 충성심을 받는 동안 랩터의 명성에는 훨씬 불편한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팬들이 어떤 전투기가 가장 멋있게 생겼는지 논쟁하고 할리우드가 그것을 궁극의 비행기로 캐스팅하고 있는 동안 실제 경쟁국의 진짜 엔지니어들은 랩터를 매우 면밀히 연구하고 있었고 한때 랩터를 범접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격차를 꾸준히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그 풍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어떤 기체가 그 풍선을 처리하러 보내졌는지 정확히 이해하셨으니까요. 2023년 1월 말 중국의 고고도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으로 떠밀려 들어와 미국 본토를 가로질러 이동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누구에게나 완전히 노출된 채로 말이죠. 이로 인해 첩보 장비 한 조각이 약 일주일 만에 전국적인 뉴스거리로 바뀌었습니다. 미 공군은 F-22 전투기를 재배치해 그 물체를 추적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했습니다. 전투기를 격추하도록 만들어진 전투기로 풍선을 어떻게든 격추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애초에 왜 스텔스 전투기를 풍선에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보유한 다른 어떤 장비도 그 높이에 쉽게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풍선은 약 6만에서 6만 5천 피트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반 여객기 비행 고도보다 훨씬 높은 곳이었습니다. F-22는 약 5만 8천 피트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전투기와 미사일이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는 한계에 가까운 고도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항공기는 이 임무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랩터는 5만 피트 이상의 실용 상승한도와 초음속 순환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그 고도까지 올라가 깔끔하게 격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체 중 하나였습니다. 2023년 2월 4일 제1 전투비행단 소속 F-22가 콜사인 프랑코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한 대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상공으로 상승해 약 5만 8천 피트에서 AIM-9X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한 발을 기구에 발사했고 잔해는 얕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해군이 정보 수집을 위해 회수할 수 있도록 말이죠. 기구를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대서양 상공에서 격추시킴으로써 잔해가 몬턴테나의 누군가의 뒷마당에 흩어지는 대신 수거되어 연구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랩터에게도 이상한 교전이었습니다. 목표물은 느렸고 열추적 미사일이 추적할 만큼의 열도 거의 내지 않았으며 제트기가 평소처럼 격렬하게 움직이기엔 공기가 너무 희박한 고도에 떠 있었습니다. 항공력 분석가 레베카 그랜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기구를 격추한 것이 실제로 F-22의 첫 공대공 격추였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투기, 미국이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조종사들을 상대로도 전적이 144대 0인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는 첫 공식 공중 격추를 위해 거의 20년을 기다렸고 그 첫 격추를 기체가 아닌 기구에 사용했습니다. 미사일 한 발 가격만 해도 약 4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 풍선을 터뜨리는 데 쓰기엔 엄청난 금액입니다. 설령 그 풍선이 첩보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말이죠.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슈퍼 전투기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파티 풍선을 터뜨리기 위해 출동했다는 농담이 몇 시간 만에 쏟아졌고 솔직히 이렇게 놓고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보면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외국의 정찰 플랫폼이 미국 정역을 가로질러 떠다녔고 이에 대한 대응은 미국이 사용 가능한 하늘 끝까지 손을 뻗어 그곳에 있는 어떤 것이든 조용히 제거할 수 있다는 분명한 과시였습니다. 네. 웃기긴 했지만 동시에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향한 사람들은 그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자,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가 풍선을 터뜨리는 일로 유명해졌다면 랩터가 실제로 새로운 기종에게 자리를 내주기까지 얼마나 더 남았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2020년대 중반 현재 랩터가 실제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랩터는 박물관에 전시될 유물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는 챔피언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2022년까지 랩터의 기체 수는 약 183대로 줄었고 그 중에서도 실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기체는 더 적었습니다. 나머지는 테스트, 훈련, 그리고 사고로 손실된 기체들이었죠. 이는 미 해군이 운용하는 약 540대의 슈퍼호넷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봐도 공군이 얼마나 적은 전력을 가지고 점점 더 치열해지는 거대한 세계 곳곳에 힘을 분산시키려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랩터가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경쟁자들은 더 이상 없는 척 지나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중국은 이제 제20 스텔스 전투기를 상당한 수량으로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쌍발 전투기는 서방 분석가들조차 엔진의 성숙도나 센서의 성능에 대해 논쟁하면서도 동급의 강력한 기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SU-57을 자체적인 5세대 전투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방 관측통들은 SU-57 이 두 기종 중 덜 발전된 것으로 평가하며 소수만 실전 배치되어 있고 프로그램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봅니다. 동맹국들이 실제로 운용하는 수출형 5세대 전투기는 F-35입니다. 반면 랩터는 수출 금지 덕분에 철저히 미국만의 무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1990년대에 태어난 전투기를 설계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게 어떻게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랩터는 인크리먼트 32B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일련의 개선 패키지를 통해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최신 AIM-9X와 AIM-120D 미사일의 통합, 함대 내 다른 기체들과의 데이터 링크 개선, 그리고 오랫동안 지연된 오랫동안 성능이 낮은 전투기들조차 장착해왔던 헬멧 장착 조준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업그레이드의 목적은 기체의 비행 성능을 계속해서 뛰어나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한 세대 뒤처지지 않도록 센서와 무장도 함께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모든 랩터가 그만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 공군은 주로 훈련용으로 사용되는 구형 블록 20기체 32대를 반복적으로 퇴역시키자고 제안해왔습니다. 이 기체들을 실전 배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2028 회계연도까지 공군이 이 기체들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논쟁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미 후속 기종이 설계 단계에 있는데 왜 그 돈으로 실제로 중요한 전투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굳이 36대의 노후 훈련기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투 사용으로 끌어올려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그 후속 기종은 공개적으로 F-47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세대 공중우위 체계의 중심에 있는 유인 전투기입니다. 2025년 3월 미 공군은 보잉에게 엔지니어링 및 제조 개발 계약을 수여했습니다. 물론 아직 이 항공기에 대한 많은 정보가 기밀로 남아있지만 더 넓은 개념으로는 유인 전투기와 무인 협동 전투 항공기를 짝지어 운용하는 것입니다. 의도는 여러 시스템이 하나의 가족처럼 운용되는 것입니다. 유인 전투기가 무인 드론과 함께 비행하면서 이 드론들은 2030년대 이후를 위해 랩터가 2000년대에 했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냥 더 많은 첨단 메터를 만들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F-22 생산을 재개하는 것에 대한 연구 결과 194대의 항공기를 추가로 생산하는데 약 500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는 이미 한번 생산되고 격추된 적이 있는 전투기에 나사의 연간 전체 예산 2년치가 넘는 금액을 쓰는 셈입니다. 그래서 현재 랩터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전투기를 상대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두려운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200대도 안 되는 기체수로 수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점점 노후화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업그레이드하는 데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최상위 포식자이면서도 조용히 자신의 대체 기종이 등장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항공기이기도 합니다. 이는 참으로 이상한 이중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기구 농담, 예산 싸움, 그리고 다가오는 퇴역 이야기를 모두 제쳐두고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랩터가 처음부터 만들어진 목적은 1981년 펜타곤 브리핑 이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랩터는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승리를 거두기 위해 만들어졌고 적 조종사가 전장 위 하늘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가장 치명적인 대결이 아무도 총을 쏘기 전에 조용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랩터의 존재 이유입니다. 모든 터무니없는 대비와 어마어마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놀라운 전투기의 유산입니다. 이 기계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결국 결코 일어나지 않은 전투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